제1장. 빗장 열린 기억.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니었다. 하늘이 뚫린 듯, 세상의 모든 비밀을 씻어내리려는 듯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였다. 강원도 깊은 산골, 다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지붕 위로 빗방울이 쇠구슬처럼 떨어져 내렸다. 그 빗소리를 뚫고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진흙탕을 튀기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서울 번호판을 단 신형 에쿠스. 잡초가 무성하고 닭똥 냄새가 진동하는 이 비루한 시골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잘 닦인 구두가 진흙을 밟았다. 찌푸린 얼굴로 내린 남자는 올해 52의 박민우였다. 서울 강남에서 꽤 이름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그가 1년에 딱 2번, 명절에나 억지로 찾던 이 집에 불쑥 나타난 건 순전히 요양병원 전화 때문이었다. 민우는 한숨을 내쉬며 트렁크에서 선물 세트를 꺼냈다. 최고급 한우 세트였지만 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국거리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게 뻔했다. 그는 빗물을 털어내며 낡은 미닫이 문 앞에 섰다. 아버지 계세요? 저 왔습니다. 대답 대신 낡은 문이 드르륵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서 나온 건 민우의 아버지 박철수였다. 78배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 하지만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노인. 그는 아들을 보고도 반가운 기색 하나 없이 그저 덤덤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이 비통에 웬일이냐? 전화도 없이.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다면서요? 서울 요양병원에 자리가 났어요. 이번엔 모시고 가야죠. 이 산골에서 아버지 혼자 그 치매 노인네 수발 못 들어요. 민우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마루에 걸터 앉았다. 곰팡이 냄새, 묵은 나물 냄새, 그리고 노인 특유의 냄새가 섞인 집안 공기가 역했다. 그는 이 집이 싫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평생을 절름발이 농사꾼으로 살아온 아버지 박철수가 싫었다. 가난이 죄는 아니라지만 민우에게 아버지의 가난은 죄였다. 남들 다 하는 외식 한번 해본 적 없고 남들 다 입는 메이커 점퍼 하나 사주지 못했던 무능한 가장. 그러면서도 자존심만 살아서 아들이 주는 용돈은 빳빳한 봉투째로 서랍에 처박아 두는 옹고집. 민우는 그게 지긋지긋했다. 차 한 잔 타오마. 기다려라. 철수가 다리를 절뚝이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민우는 혀를 찼다. 저 다리, 동네 사람들이 병신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저 다리 때문에 어린 시절 민우는 늘 주눅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고를 당했다고만 했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다. 아마 술 먹고 객기를 부리다 다쳤거나 공사판에서 험한 일을 하다 그랬겠거니 짐작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기어 나오듯 마루로 나왔다. 왕년에는 읍내에서 마릴린 먼로 소리를 들을 만큼 화려한 미인이었던 어머니 김선자였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라는 잔인한 병은 그녀의 고운 얼굴을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망가뜨려 놓았다. 어머, 누구세요? 손님이 오셨네. 민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눈동자는 탁하게 풀려 있었다. 어머니, 저 민우예요. 아들 왔어요. 아들? 우리 아들 민우? 선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민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마치 10대 소녀처럼 수줍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민우의 어깨에 넘어 허공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의원님, 세상에 여기까지 직접 오신 거예요? 민우의 표정이 굳었다. 의원님이라니. 또 시작이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특이했다. 보통은 밥을 먹었는지 잊어버리거나 가족을 못 알아보는 정도라는데 어머니는 늘 누군가와 대화를 했다. 그것도 아주 높으신 분과. 어머니, 저 민우라니까요. 의원님이 누구예요? 아냐, 의원님이셔. 날 데리러 오신 거야. 김 기사. 김 기사 어딨어? 차 대기시켰어? 의원님 기다리시잖아. 늦으면 큰일 나. 비행기 시간 늦는다고. 순간 빗소리마저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민우는 귀를 의심했다. 김 기사? 비행기. 평생 비행기 근처에도 못 가본 양반이 무슨 소리인가. 그때 부엌에서 물쟁반을 들고 나오던 철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쟁반 위에서 물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들어가자. 약 먹을 시간이다. 철수가 황급히 쟁반을 내려놓고 선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평소 아내라면 끔찍이 아끼던 아버지답지 않은 과격한 행동이었다. 이거 놔. 김 기사, 자네 미쳤어? 의원님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선자가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섬뜩할 정도로 또렷해졌다. 그녀는 철수를 노려보며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네, 그 사람들이 시켰지? 날 죽이라고. 그렇지? 그 차에 총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총. 그 단어가 민우의 뇌리에 박혔다. 단순히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서늘했다. 민우가 의아한 눈으로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아버지 철수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다.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시체를 들킨 살인자처럼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총이라니요? 김 기사는 또 누구고? 민우가 따져 묻자 철수는 대답 대신 선자를 번쩍 안아들었다. 네 애미가 미쳤다. 헛소리다. 신경 쓰지 마라. 이거 놔. 살려줘. 의원님, 강 의원님, 저놈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선자의 비명소리가 천둥소리와 섞여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강 의원, 그리고 뱃속의 아기.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태어난 해는 1971년. 어머니가 말하는 그 시점과 묘하게 겹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으로 끌려 들어가는 어머니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민우에게 꽂혔다. 그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쾅 하고 방문이 닫혔다. 마루에 홀로 남은 민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김 씨가 아니라 박 씨였다. 그리고 평생 흙만 파먹고 산 아버지가 운전기사 노릇을 했을 리도 만무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아버지를 김 기사라고 불렀을까? 그리고 강 의원이라는 작자는 도대체 누구길래 치매 걸린 어머니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민우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이 떨려서 라이터 불이 잘 켜지지 않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30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묻어두었던 진실의 뚜껑이 열린 것처럼. 제2장. 낡은 앨범 속의 낯선 남자. 안방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있었는지 억눌린 신음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다독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우는 담배를 비벼 끄고 마루에 놓인 낡은 자개장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보물단지처럼 아끼던 자개장. 아버지가 농사지어 본 돈을 몽땅 털어 샀다던 그 장롱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감나가 보이는 물건이었다. 어머니는 그 장롱의 맨 아래 서랍만큼은 절대 열지 못하게 했다. 어린 민우가 숨바꼭질하느라 그 서랍을 열려다
아버지에게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맞았던 기억이 났다. 지금 아버지는 방에서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다. 민우는 홀린 듯 자개장 앞으로 다가갔다. 드르륵.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에 묻혔다. 서랍 안에는 조명 냄새가 나는 낡은 한복들과 이불이 채워져 있었다. 민우는 거친 손길로 한복들을 들춰냈다. 바닥 깊숙한 곳, 신문지에 꽁꽁 쌓인 무언가가 손에 잡혔다. 묵직했다. 신문지를 벗겨내자 검은색 가죽 표지의 앨범이 나왔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흑백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다. 민우는 사진을 주워들고 숨을 멈췄다. 사진 속 배경은 1970년대 초반 서울의 최고급 호텔 로비로 보였다.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촌스러운 몸빼 바지를 입은 지금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미니 원피스를 입은 세련된 여인. 누가 봐도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운 젊은 날의 김선자였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교과서에서, 아니 근현대사 다큐멘터리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이었다. 삼공화국 시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권력의 실세, 강진혁 의원이었다. 사진 속 강 의원은 어머니의 허리를 감싸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민우의 손이 덜덜 떨렸다. 어머니가 단순히 그 의원을 짝사랑해서 사진을 모아둔 게 아니었다. 두 사람의 포즈는 명백한 연인의 것이었다. 민우는 앨범을 빠르게 넘겼다. 두 사람이 요정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 그리고 남산 야외 음악당에서 찍은 사진까지. 그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은밀하고 깊은 관계의 기록이었다. 그런데 사진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다. 사진의 귀퉁이 혹은 배경처럼 흐릿하게 찍힌 남자. 검은 세단 옆에 차렷 자세로 서 있거나 두 사람의 짐을 들고 뒤따르는 젊은 운전기사. 앳된 얼굴이지만 굵은 뼈대와 우직한 인상. 비록 지금은 주름지고 늙었지만 민우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였다. 지금의 내 아버지, 박철수였다. 아버지가 그 사람 운전기사였어? 김 기사가 아니라 박 기사였는데 왜 어머니는 김 기사라고?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었다고 했다. 서울 구경은 6.25대 피란 갔을 때가 전부라고 했다. 그런데 사진 속 아버지는 서울 한복판에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모시는 운전기사 제복을 입고 있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자신의 과거를 그토록 철저하게 숨겨야만 했을까? 그때 앨범의 마지막 장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강 의원의 독사진이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카리스마 있게 웃고 있는 모습. 민우는 무의식적으로 거실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다. 그리고 사진 속 강 의원을 다시 보았다. 굵은 눈썹, 오뚝하지만 끝이 살짝 휜 코, 고집스럽게 앙담은 얇은 입술. 민우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평소 사람들에게서 아버님과는 전혀 안 닮으셨네요. 돌연변이인가 봐요 라는 말을 농담처럼 듣고 살았다. 아버지 박철수는 눈이 작고 코가 뭉툭했다. 하지만 민우는 달랐다. 자신은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지 늘 의문이었다. 그저 어머니를 닮아서 그렇거니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거울 속의 박민우는 사진 속의 강진혁 의원을 빼다 박은 듯 닮아 있었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민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맞춰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외쳤던 강 의원, 뱃속의 아기, 그리고 자신을 볼 때마다 묘하게 서글퍼 보이던,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했던 아버지의 눈빛. 민우는 다시 사진 속의 젊은 박철수를 보았다. 운전기사 제복을 입은 그는 강 의원과 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충직한 부하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수컷의 절망, 그리고 분노가 서려 있는 눈빛이었다. 문득 아까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사람들이 시켰지? 날 죽이라고. 그 차에 총이 있었어. 만약 어머니가 강 의원의 아이를 가졌고 그것이 권력의 방해가 되어 버림받았다면, 그리고 운전기사였던 아버지가 그 과정에 개입되었다면, 민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는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음을 직감했다. 이 낡은 앨범 속에는 단순히 부모님의 과거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그때였다. 벌컥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우는 화들짝 놀라 앨범을 등 뒤로 숨겼다. 땀에 흠뻑 젖은 아버지 철수가 마루로 나왔다. 그의 눈이 매섭게 빛나며 민우의 등 뒤를 향했다. 뭐하고 있냐? 철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평소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지키려는 맹수의 으르렁거림 같았다. 민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버지. 아니, 박철수 씨. 철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름으로 불렀다. 저, 누구 아들입니까? 철수의 시선이 민우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우가 숨긴 등 뒤의 앨범으로 옮겨갔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마치 두 남자 사이에 터질 듯한 긴장감을 대변하듯 천둥이 집을 집어삼킬 듯 화광하고 울렸다. 제3장. 균열. 고기 타겠다. 먹어라. 철수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의 등 뒤를 노려보던 매서운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는 다시 다리를 저는 힘없는 노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아들의 질문을 못 들은 척 가스버너 위의 불판을 젓가락으로 뒤적였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삼겹살 익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냄새는 식욕을 도둑이는커녕 민우의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민우는 앨범을 식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다. 낡은 식탁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아버지, 대답하세요. 밥상 머리에서 뭐 하는 짓이냐? 네 애미 깨겠다. 김선자 씨가 모시던 그 의원 강진혁? 그 사람이 내 진짜 아버지입니까? 철수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민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긍정이었다. 입으로는 부정해도 몸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철수는 천천히 고기를 뒤집으며 입을 열었다. 쓸데없는 소리. 네 애미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한 소리고, 저 사진은 그냥 기념사진이다. 운전기사 노릇하다 보면 저런 사진 한두 장은 다 있는 법이야. 거짓말 마세요. 기념사진? 운전기사가 뒤에 서 있고 사모님이랑 의원님이 팔짱 낀 사진이 어떻게 기념사진입니까?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생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제가 태어난 해가 1971년이에요. 강진혁 의원이 실각하고 미국으로 떠나기 딱 1년 전이라고요. 시기가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 사람 아이를 가졌고 그래서 쫓겨난 거잖아요. 아버지는 돈 몇 푼 받고 혹은 그놈의 충성심 때문에 임신한 어머니랑 저를 떠맡은 거고. 맞잖아요.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비참함보다는 기묘한 희열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이 썩어가는 시골집 구석에 처박혀 살 인생이 아니었다. 내 몸에는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거물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착각은 민우에게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우월감을 심어주었다. 민우야, 넌 내 아들이다. 그것만 알아라. 다른 건 몰라도 된다. 철수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왜 숨어 살았는데요? 왜? 아버지가 당당하면 왜 평생을 이 산골짜기에 처박혀서 죄인처럼 살았냐고요? 어머니는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화려했던 과거를 잃어버린 게 억울해서 미쳐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바보처럼 묵묵히 그 수발 다 들면서 왜 그렇게 비굴하게 사셨어요? 그만해라. 그 돈 강 의원이 줬습니까? 우리 키우라고 던져준 돈으로 밭 사고 논 사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인 줄 알고. 정말 웃기지도 않네. 짱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방 안을 갈랐다. 민우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다. 뺨이 화끈거렸다. 철수의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이 민우의 뺨을 올려붙인 것이다. 평생 아들에게 큰 소리 한 번 친 적 없고 매 한 번 든 적 없던 아버지였다. 그런 철수의 손이 지금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입 닥쳐라. 네 애미, 그리고 네 출생.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철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절박함이었다. 민우는 얼얼한 뺨을 감싸 쥐고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 때리셨어요? 그래요. 차라리 때리세요. 평생 남의 자식 키우느라 속이 문드러지셨을 텐데 이참에 화풀이라도 하셔야죠. 민우는 겉옷을 챙겨 들었다. 더 이상 이 집에, 이 숨막히는 거짓의 공간에 1분 1초도 있고 싶지 않았다. 어디 가냐? 비 온다. 상관 마세요. 서울로 갈 겁니다. 가서 내 뿌리 내가 직접 찾을 겁니다. 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마루 끝에 서 있던 어머니의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흙투성이가 된 고무신.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민우는 애써 무시하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에쿠스의 시동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철수는 밥상 앞에 주저앉았다. 타버린 삼겹살에서 나는 매캐한 연기가 그의 늙은 얼굴을 뒤덮었다. 천륜을 끊을 셈이냐? 이 미련한 놈아. 철수의 한숨이 연기 속에 흩어졌다. 제사장. 배신의 기억? 민우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지 못했다. 쏟아지는 폭우 때문이기도 했지만 도저히 이 상태로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읍내에 있는 허름한 모텔에 차를 세웠다. 알프스 모텔이라는 촌스러운 네온 사인이 비 내리는 창밖에서 껌뻑거리고 있었다.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왔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다. 민우는 가져온 노트북을 켰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검색창에 커서를 올리고 한참을 망설였다. 판도라의 상자를 완전히 열어젖히는 순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강진혁 의원, 내연녀, 1970년 사건.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대부분은 강 의원의 정치적 업적이나 실각 후의 미국 생활에 대한 것이었다. 민우는 스크롤을 빠르게 내렸다. 1970년 자신이 태어나기 1년 전의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국립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구석에 처박혀 있던 아주 작은 가십성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강모 의원의 내연녀 K모 씨 한강변서 의문의 교통사고. 시신 유실? 1970년 10월 24일자 기사였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서울 강변북로에서 검은색 세단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차 안에는 운전기사와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직후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탔고 탑승자들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 종결지었지만 기자는 끝에 묘한 여운을 남겨두었다. 일각에서는 이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고 차량의 탑승자로 추정되는 K씨는 당시 유력 정치인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현장에는 핏자국이 낭자했으나 C씨는 발견되지 않았고 운전기사방 모 26세 씨 또한 행방이 묘연하다. 민우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K씨, 김선자, 내 어머니, 그리고 운전기사 박모 씨, 박철수, 내 아버지.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머니는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것이다.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사고로 위장해 어머니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민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운전기사 또한 행방이 묘연하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도망친 것이다. 강 의원이 죽이라고 명령했거나 혹은 사고를 틈타 두 사람이 도주했거나 어느 쪽이든 팩트는 하나였다. 나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아이였다는 것. 민우는 노트북을 덮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부슬비로 바뀌어 있었다. 민우는 충혈된 눈으로 다시 차를 몰아 산골 집으로 향했다. 어제처럼 화를 내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확인해야 했다. 어머니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 했다. 집 마당은 고요했다. 아버지는 밭에 나갔는지 트럭이 보이지 않았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다. 어머니 선자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제와 달리 눈빛이 맑았다. 치매 환자들에게 가끔 찾아온다는 황혼의 명료함 같은 것이었다. 왔니?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민우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마른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우예요. 그래, 우리 민우. 밥은 먹었고? 어머니,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발, 정신 차리고 대답해 주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자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 사람, 강 의원이라는 사람, 많이 사랑했어요? 선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가 다시 민우에게로 돌아왔다. 그녀의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아련한 미소가 번졌다. 그럼, 대단한 분이셨지. 나한테 약속했어. 아들 낳으면 호적에 올려준다고. 남산 꼭대기에 하얀 집 지어서 거기서 우리 셋이 살게 해준다고. 그 아들이 저예요? 선자가 앙상한 손을 들어 민우의 뺨을 쓰다듬었다. 어젯밤 아버지가 때렸던 그 자리였다. 우리 민우? 참 잘생겼어. 아빠 닮아서. 코가 아주 똑같아. 민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확인 사살이었다. 어머니의 입으로 직접 들은 진실. 나는 강진혁의 아들이다. 그 순간 민우는 말할 수 없는 연민과 분노에 휩싸였다. 남산 위에 하얀 집을 꿈꿨던 여자. 하지만 권력의 비정한 칼날에 쫓겨 이 산골짜기 썩은 초가집에서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여자. 그때였다.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민우가 고개를 돌리자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은 철수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낫이 들려 있었다. 역광을 받아 그늘진 철수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더 늙고 지쳐 보였다. 나와라. 할 말이 있다. 철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이불 속에 넣어주고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 두 남자만의 이야기를 끝낼 시간이었다. 제오장, 총성과 빗소리. 철수는 민우를 데리고 집 뒤편에 있는 낡은 헛간으로 갔다. 비는 그쳤지만 처마 끝에서는 여전히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헛간 안은 어둑하고 습했다. 구석에는 녹슨 낫과 호미, 그리고 주인을 잃은 경운기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철수는 헛간 기둥에 등을 기대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갑을 꺼냈다. 손이 떨려서 성냥을 2번이나 부러뜨린 뒤에야 겨우 불을 붙였다. 매캐한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민우가 기억하기로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30년 만에 가장 독한 담배를 다시 문 것이다. 궁금하냐? 그날 밤 일이. 철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민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사람 아들이라면 더더욱요. 철수는 깊게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내뱉었다. 그의 시선은 민우가 아닌 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30년 전 그날 밤의 어둠 속을 다시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철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민우가 상상했던 낭만적인 도피 행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차라리 전쟁이었다. 때는 1970년 10월의 늦은 밤이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강물을 때리던 밤. 젊은 박철수는 강 의원의 검은색 세단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뒷좌석에는 만삭에 가까운 배를 한 김선자가 타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다. 의원님이 오라고 하셨어. 강변 으슥한 곳으로. 거기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가서 몰래 화물선을 타고 미국으로 가자고 했다더구나. 선자 씨는 들떠 있었지. 그 사람이 사준 최고급 원피스를 입고 손가락엔 다이아 반지도 끼고 아이가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줘야 한다며 영어 사전까지 품에 안고 있었어. 그게 함정이었나요? 함정? 아니, 그건 사냥이었다. 철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약속 장소인 강변북로 끝자락 갈대밭이 무성한 공터에 도착했다. 하지만 의원님은 없었다. 안개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걸어 나왔지. 낯선 놈들이 아니었어. 의원님이 뒤처리를 시킬 때마다 부르던 해결사 놈들이었다. 그때 알았지. 우리는 미국에 가는 게 아니라 황천길로 가는 거라는 걸. 민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놈들이 차문을 열더니 다짜고짜 선자 씨를 끌어내리려 했다. 선자 씨는 영문도 모르고 의원님 어딨냐고 소리를 질렀지. 그중 대장놈이 비웃으면서 그러더구나. 의원님 명령이다. 선거가 코앞인데 배 부른 첨녀는 걸림돌일 뿐이라고.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하셨다. 뭐라고요? 민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죽이라고 했어. 너랑 네 엄마를. 그 잘난 의원 나리가 직접 내린 명령이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고사로 위장해서 강물에 처박으라고 했다. 제6장 절름발이의 탄생. 이야기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1970년에 그 밤 26살의 운전기사 박철수는 선택해야 했다. 권력에 복종하고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이 여자를 지킬 것인가. 그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운전석 밑에는 비상용으로 넣어둔 묵직한 몽키 스패너가 있었다. 철수는 그것을 꽉 쥐었다.
미친 듯이 휘둘렀다. 놈들이 선자 씨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리는 순간 내가 차에서 뛰쳐나가 놈의 뒤통수를 갈겼어.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지. 내 머리가 터지고 피가 눈을 가려도 난 선자 씨 배만 보고 싸웠다. 거기 네가 들어있었으니까. 철수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헛간의 공기가 뜨거워졌다. 놈들 중 하나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달빛에 번쩍이는 건 칼이 아니라 권총이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내 허벅지가 불타는 것 같았어. 총을 맞았다고요? 그래. 억소리도 안 나오더구나. 다리가 꺾여서 바닥에 쓰러졌는데 놈이 확인 사살을 하려고 다가왔어. 그때 선자 씨가 비명을 지르며 놈의 팔을 물어뜯었다. 그 틈에 내가 놈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돌멩이로. 철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살인을 저지를 뻔했던, 아니 어쩌면 누군가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그날의 참혹함이 떠올라서였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선자 씨를 차에 밀어 넣었다. 총 맞은 다리로 엑셀을 밟았지. 감각이 없었어. 그냥 밟았어. 뒤에서 놈들이 차를 타고 쫓아오고 총알이 뒷유리창을 박살냈다. 영화 같았지.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강으로 굴러떨어질 뻔했다가 간신히 멈췄다. 그럼 기사에 난 화재는요? 내가 불을 질렀다. 우리 둘 다 죽은 걸로 위장해야 했으니까. 내 신분증, 선자 씨 소지품 다 차에 남겨두고 불을 붙인 뒤 강물로 차를 밀어 넣었어. 그리고 우린 어둠을 틈타 갈대밭을 기어서 도망쳤다. 민우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눈앞에 있는 이 늙고 초라한 노인이 그날 밤엔 슈퍼맨이었다. 하지만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럼 그 다리는 병원에 갔어야죠. 총알이 박혔다면서요. 철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바지를 걷어 올렸다. 앙상하게 마른 허벅지에 흉측하게 일그러진 흉터가 선명했다. 마치 화상 자국 같기도 하고 짐승에게 물어 뜯긴 자국 같기도 한 끔찍한 상처였다. 병원에 가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다. 그럼 의원 귀에 들어갈 테고 우린 진짜 죽은 목숨이었어. 그래서 강원도 산골짜기 빈집으로 숨어들었지. 철수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다. 사흘 밤낮을 고열에 시달렸다. 다리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 선자 씨는 울다가 기절하기를 반복했고 이대로는 죽겠다 싶더구나. 그래서 부엌칼을 불에 달궜다. 설마 아버지가 직접? 소독약도 없어서 소주를 들이붓고 내 손으로 살을 째고 총알을 파냈다. 생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지. 너무 아파서 비명도 안 나오더라. 기절하고 싶었는데 내가 기절하면 선자 씨가 무서울까봐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때 어금니가 다 부러졌어. 민우는 무릎이 꺾이는 기분이었다. 총알을 맞고도 엑셀을 밟은 다리, 불에 달군 칼로 생사를 찢어내며 지켜낸 다리, 동네 사람들이 병신이라고 놀리던 그 절뚝거림이 사실은 훈장이었다. 자신과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생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의 상처였다. 하지만 감동보다 더 큰 의문이 민우를 괴롭혔다. 왜? 도대체 왜? 아버지, 이해가 안 가요? 민우가 울먹이며 물었다. 그렇게까지 해서 살려냈는데 어머니는 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왜 평생 그 죽일 놈의 강 의원을 그리워하며 살게 놔뒀어요? 그놈이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걸 알았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을 그놈 사진을 품고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철수는 헛간 밖 빗물이 고인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게 선자 씨가 사는 이유였으니까. 뭐라고요? 그날 밤 충격으로 선자 씨는 기억을 잃었다. 아니, 기억을 조작했어.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정신이 감당하지 못한 거야. 깨어난 선자 씨는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렸다. 의원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날 시켜서 피신시킨 거라고. 훗날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그렇게 믿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두셨다고요? 그 거짓말 속에 살게. 진실을 말하면 선자 씨는 자살했을 거다. 사랑에 배신당하고 아이까지 죽이려 했다는 걸 알면 그 여린 사람이 견뎠겠냐? 그래서 그냥 뒀어. 내가 나쁜 놈이 되고 강 의원이 좋은 놈으로 남더라도 선자 씨가 살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됐다 싶었지. 민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사랑하니까 자신을 죽이려던 남자를 그리워하는 여자. 그 여자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진실을 묻고 평생을 묵묵히 곁에서 머슴으로 운전기사 김 씨로 살아온 남자. 이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숭고한 희생이자 지독한 형벌이었다. 그럼 저는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것이 그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 저는 그 죽일 놈의 핏줄인 거잖아요. 아버지는 저 볼 때마다 끔찍하지 않으셨어요? 그놈 자식인데, 그놈 때문에 다리 병신되고 인생 망쳤는데, 저 밥 먹이고 키울 때마다 죽이고 싶지 않으셨냐고요? 민우가 소리쳤다. 철수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품 안으로 손을 넣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이거 봐라. 철수가 종이를 내밀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1970년 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였다. 그 종이에는 민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마지막 진실이 적혀 있었다. 제7장 거짓된 낙원.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누렇게 바랜 종이는 1970년 5월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서 발급한 진단서였다. 환자의 이름은 강진혁. 깨알 같은 의학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하단에 적힌 의사의 소개는 너무나 명확하고 충격적이었다. 진단명 폐쇄성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능. 민우는 순간 글자가 읽히지 않아 눈을 비볐다. 무정자증. 임신 불가능. 그렇다면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는, 그리고 지금 살아 숨쉬는 나는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애를 못 낳는다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철수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의원놈 고자였다. 겉으로는 호탕하고 남성미 넘치는 척했지만 실은 씨 없는 수박이었어. 그게 그놈의 가장 큰 콤플렉스였다. 그래서 네 엄마를 버리려 했던 거야. 민우의 머릿속이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네 엄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의원은 기뻐하기는커녕 불같이 화를 냈다. 자기 씨가 아닌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네 엄마는 꿈에도 몰랐지. 의원이 문제가 있는 줄은 상상도 못하고 그저 자기가 사랑받는 줄만 알았던 거야. 그럼 강 의원은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서 죽이려 했던 겁니까? 그렇다. 자기의 치명적인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아닌 핏덩이를 임신한 내연녀가 선거판에 죄를 뿌릴까봐. 그래서 죽이라고 한 거다.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가 산산조각이 났다. 자신은 권력자의 버려진 아들이 아니었다. 그저 불륜의 증거이자 제거되어야 할 오물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았나요? 몰랐다.
끝까지 몰랐어. 내가 말 안 했다. 왜요? 왜 말을 안 해요? 철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먼 산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네 엄마는 강 의원을 하늘처럼 믿었다. 그 사람이 자기 배신하고 죽이려 했다는 것도 모자라 남자 구실도 못하는 놈이었다는 걸 알면 그 자존심 강한 여자가 어떻게 됐겠냐? 아마 혀 깨물고 죽었을 거다. 그래서 그냥 내가 다 안고 가기로 했다. 철수의 사랑은 미련할 정도로 깊었다. 그는 아내의 환상을 깨지 않기 위해 평생을 아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충직한 운전기사 연기를 하며 살아온 것이다. 아내가 매일 밤 강 의원을 그리워하며 잠꼬대를 할 때 옆에서 그 소리를 듣는 심정이 어땠을까? 민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강 의원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면 도대체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제8장 반전의 혈액형. 비겐 오후의 햇살이 헛간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철수의 얼굴을 비췄다. 철수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늘 흐릿하고 힘없어 보이던 노인의 눈빛이 순간 강렬하게 타올랐다. 민우야, 네 엄마는 강 의원을 만나기 전부터 나랑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우린 고향 선후배였어. 내가 먼저 짝사랑했고 내가 먼저 서울로 따라 올라왔다. 하지만 네 엄마 눈에 나는 그저 촌놈 박철수였지.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강 의원 생일 파티가 있던 날이었다. 의원은 술에 취한 네 엄마를 호텔 방에 내버려 두고 다른 여자랑 나갔어. 울고 있는 네 엄마를 업어다 여관방에 재운 게 나였다. 딱 하룻밤이었다. 민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네 엄마는 필름이 끊겨서 기억도 못해. 다음 날 아침 자기가 의원님이랑 같이 있었다고 착각하더구나. 난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라도 네 엄마가 행복해하는 걸 보고 싶었으니까. 그럼 그래. 네가 생긴 건 그때다. 강 의원의 시가 아니라 내 시다. 철수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거대한 파도처럼 민우를 덮쳤다. 강남 건설회사 사장 박민우. 그토록 거만하고 그토록 야망이 컸던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절름발이 농사꾼의 친아들이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 이렇게 안 닮았는데? 나는 그 사람 닮았는데? 민우는 부정하고 싶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무능한 아버지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성공과 자존감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철수는 피식 웃으며 자신의 위도 단추를 풀었다. 그리고 러닝 셔츠를 걷어 올렸다. 그의 오른쪽 옆구리에 반달 모양의 붉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민우야, 네 왼쪽 허리에 있는 점, 그거랑 똑같지 않냐? 민우는 숨을 멈췄다. 자신의 왼쪽 옆구리에 있는 붉은 점. 어릴 때 목욕탕에 가면 아버지가 떼수건으로 박박 문질러 주던 그 점. 민우는 그것이 그저 점인 줄 알았다. 유전이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핏줄의 명백한 증거. 그리고 넌 날 안 닮은 게 아니다. 젊은 시절 내 사진 본 적 없지? 6.25 때 다 불타서 없으니까. 근데 말이다, 동네 노인네들이 너 볼 때마다 뭐라던? 철수 젊을 때랑 판박이라고 안 하더냐? 생각해보니 그랬다. 아이고, 민우 쟤는지 아비 젊을 때랑 똑같네. 성질머리하고는.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며 하던 말을 민우는 그저 듣기 싫은 덕담으로만 치부했었다. 자신이 강 의원을 닮았다고 느꼈던 건 사진 속의 강 의원에게 자신을 투영시킨 착각이자 망상이었다. 촌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이기 싫어서 만들어낸 슬픈 판타지. 민우야, 넌 내 아들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넌 내 새끼야. 내 피를 이어받았고 내 뼈를 이어받았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의 자식이었으면, 내 다리 병신 만든 놈의 자식이었으면 내가 미쳤다고 똥기저귀 갈아주며 키웠겠냐? 내 새끼니까. 내 목숨보다 귀한 내 핏줄이니까. 이 악물고 키운 거다. 아, 아. 민우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랬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민우를 남처럼 대하지 않았다. 가난해서 못해준 건 있어도 사랑하지 않아서 안 해준 건 없었다. 자신이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라고 소리칠 때마다 아버지가 짓던 그 씁쓸한 미소. 그것은 무능한 가장의 비굴함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아픈 사랑이었다. 민우는 무릎을 꿇었다. 더러운 헛간 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아버지, 아버지. 50 넘은 아들이 흙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에쿠스를 타고 온 성공한 사업가의 위험 따위는 없었다. 그저 뒤늦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불효자의 처절한 울음만이 헛간을 가득 채웠다. 철수는 묵묵히 다가왔다. 그리고 거칠어진 손, 평생 흙을 만지느라 갈라지고 터진 그 손으로 엎드려 우는 아들의 등을 어색하게 토닥였다. 30년 전 악몽을 꾸고 울던 어린 민우를 달래주던 그 손길 그대로였다. 울지 마라. 사내놈이. 다 지난 일이다. 죄송해요. 제가 미친놈이에요. 아버지, 저 같은 놈은 죽어야 돼요. 민우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했다. 철수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평생을 김 기사로 그림자로 살아오며 가슴 속에 쌓아두었던 한이 아들의 눈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비갠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두 부자를 비추는 그 빛은 따뜻했지만 너무나 늦게 찾아온 화해였다. 제구장. 무너지는 세계. 다음 날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하늘은 눈 시리게 파랬지만 마당의 흙은 아직 질척거렸다. 민우는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다. 비서실에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지만 그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대신 민우는 아버지의 몸빼 바지를 입고 장화를 신었다. 어색한 차림으로 마당에 선 아들을 보며 철수는 말없이 낫과 호미를 건넸다. 비 와서 고추대에 다 쓰러졌다. 세워야 한다. 예. 두 남자는 나란히 밭으로 나갔다. 민우는 난생 처음 밭일을 해보았다. 지늘게 장화가 푹푹 빠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평생 팬대만 굴리며 살았던 그에게는 고역이었다. 그때 곁에서 철수가 능숙한 솜씨로 고추대를 세우며 말했다. 허리로 드는 게 아니다. 무릎으로 드는 거다. 세상 일이 다 그래. 힘으로만 하려면 부러져. 굽힐 줄도 알아야 버티는 거다. 민우는 동작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굽은 등, 검게 그을린 목덜미. 평생을 굽히고 살았던 아버지.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버티기 위해 굽히고 또 굽혔던 그 등이 이제야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됐다. 고추나 묻거라. 철수의 무뚝뚝한 대답 속에 묵직한 용서가 담겨 있었다.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노동. 몸은 힘들었지만 민우의 마음은 지난 50년 중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아버지와 함께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잃어버린 핏줄을 확인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해질 무렵 집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허겁지겁 뛰어 들어갔을 때 선자는 마루 밑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고 숨소리는 쇠소리처럼 거칠었다. 여보, 선자씨, 정신 차려. 철수가 아내를 안아들었다. 선자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다. 병원 가야 해요. 늦었다. 이미 갈 준비를 하고 있어. 철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수십 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죽음의 냄새가 났다. 철수는 선자를 안방 아랫목에 눕혔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수건을 가져와 어머니의 이마를 닦았다. 어머니, 저 민우예요. 눈 좀 떠보세요. 네. 밤이 깊어지자 선자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방 안에는 낡은 자명종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곁을 지켰다. 민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화려했던 젊은 날, 권력자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던 여자. 하지만 결국엔 버림받고 잊히고 기억마저 잃어버린 채 시골집 방구석에서 저물어가는 여자. 민우는 어머니가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차라리 평범한 남자를 만나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새벽 3시가 넘었을 무렵이었다. 선자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탁하던 눈동자가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 타오르듯 맑고 또렷하게 빛났다. 제10장 동백꽃이던 날, 선자의 시선이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천장, 누렇게 바랜 벽지, 그리고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두 남자. 그녀의 시선이 먼저 민우에게 머물렀다. 민우야,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우리 아들. 양복 입은 거 한 번만 보여주지. 참 멋있을 텐데. 민우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 올 때 꼭 입고 올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넥타이도 메고 올게요. 그리고 선자의 눈길이 철수에게로 향했다. 평생을 김 기사라고 불렀던 남자. 자신의 망상 속에서 운전기사 역할만 강요받았던 남자. 선자가 힘겹게 손을 들어 철수의 뺨을 어루만졌다. 거친 수염이 난 철수의 뺨에 그녀의 앙상한 손길이 닿았다. 철수 씨. 철수의 몸이 굳었다. 김 기사가 아니었다. 수십 년 만에 그녀가 자신의 본명을 불렀다. 나 다 알고 있었어. 선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당신이 나 살린 거, 그날 밤 총 맞아가며 나 업고 뛴 거, 그리고 민우, 당신 아들인 거, 나 다 알고 있었어요. 선자씨, 기억하고 있었어? 철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미친 게 아니었다. 아니, 미쳤었지만 잊지는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강 의원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그냥 꿈속에서 살고 싶었어. 현실이 너무 끔찍해서, 당신한테 미안해서.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그녀는 비겁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 만든 연극 속에 숨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비겁함을 알면서도 남편 박철수가 묵묵히 받아주는 그 거대한 사랑에 기대어 평생을 버텨온 것이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남자였어. 강 의원보다 100배는 더 멋진 남자였어. 선자씨, 그런 말 마라. 내가 더 미안하다. 호강도 못 시켜주고. 철수가 아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선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야, 아버지가 너 많이 사랑했다. 아버지한테 잘해드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 말을 끝으로 선자의 손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지막 숨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길게 이어지더니 이내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창밖에서는 동이 터오고 있었다. 마당에 핀 붉은 동백꽃 한 송이가 소리 없이 툭 하고 땅으로 떨어졌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민우는 서울에 연락하지 않았다. 화려한 조화도 시끌벅적한 조문객도 없었다. 대신 민우는 상주 완장을 차고 아버지와 함께 빈소를 지켰다. 마을 노인 몇몇이 찾아와 육개장에 소주를 기울이며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염습을 할 때 민우는 어머니의 수해 속에 사진 한 장을 넣어드렸다. 강 의원과 찍은 사진이 아니었다. 어젯밤 앨범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빛바랜 흑백 사진. 젊은 시절 고향 마을에서 박철수와 김선자가 수줍게 떨어져 서서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다. 이제 어머니는 저 세상에서 헛된 꿈이 아니라 진짜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을 안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사무제를 지내고 난 뒤 민우는 떠날 채비를 했다. 검은색 에쿠스가 마당에 대기하고 있었다. 민우는 차 문을 열어두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같이 가시죠. 서울집 넓어요. 제가 모실게요. 됐다. 철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내 집은 여기다. 네 엄마 냄새 나는 여기. 내가 가면 네 엄마 재산은 누가 챙기고 저 텃밭은 누가 가꾸냐? 난 여기가 편해. 그래도 혼자 어떡해. 가끔 전화나 해라. 그리고 밥 굶지 말고 일 너무 악착같이 하지 마라. 돈 그거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거 아니다. 철수의 눈이 그윽하게 아들을 향했다. 네, 아버지. 자주 올게요. 정말 자주 올게요. 민우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가 놓았다. 그리고 도망치듯 차에 올랐다. 더 있으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에쿠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우는 백미러를 보았다. 멀어지는 시골집 대문 앞에 다리를 저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그는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눈에 담으며 서 있을 뿐이었다. 차가 굽은 산길을 돌아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철수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아들이 남기고 간 타이어 자국 위로 또다시 동백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다. 박민우는 넥타이를 풀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라디오를 켰다.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주파수 너머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구슬프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안다. 자신의 몸에 흐르는 피는 권력자의 더러운 피가 아니라 한 여자를 위해 목숨을 걸고 평생을 바친 한 남자의 위대하고 붉은 피라는 것을. 그리고 그 피가 자신을 지탱해온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것을. 민우는 엑셀을 밟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백미러 속 점점 작아지는 저 낡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다. 끝.